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생활 2년을 마치고 돌싱의 길을 걷게 된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며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매우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과는 소개로 만나 연애 기간 1년 반 정도를 거쳐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남편은 착하고 늘 성실한 면모가 가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책임감도 강했고 언제나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보기 좋았었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일이 잘 안 풀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입사에도 오래 다니질 못하고 늘 계약직이나 파견직을 전전했죠. 그래서인지 스스로를 많이 작게 여겼고 그럴 때마다 저는 더 아낌없이 그를 다독였습니다. 언젠가는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말이죠. 저는 그렇게 남편을 믿고 있었고 그 믿음에 부끄럽지 않게 곁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수입이 불안정한 남편 대신 생활비도 거의 제가 부담했고 남편이 눈치 보지 않도록 항상 긍정적인 말을 건넸습니다. 그게 사랑이고 부부로서 당연히 해야 할 둘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순간이 한 사람의 이중적인 얼굴 뒤에 속아왔던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의 마음을 너무도 처참하게 짓밟고 있었습니다. 믿음은 철저히 배신당했고 제가 알던 남편은 더 이상 없었거든요. 겉으로는 힘없는 가장인 척 제 뒤에 숨어 살면서 제 눈을 피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정체를 알고 나서는 저 또한 자비 없이 제가 당한 것들을 그대로 되갚아주고 이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 사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어느 날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저는 퇴근 후 집으로 가는 길이었고 친구에게서 다급하게 전화가 걸려온 건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다급한 숨을 고르며 저에게 통화가 가능하냐고 묻는 친구의 목소리에는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친구는 볼 일이 있어 지인을 만나러 가는 길에 저희 남편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 시간은 분명 퇴근 시간대였고 남편은 정장을 입고 회사 건물 앞에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평범한 퇴근길과 다름없었죠.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남편이 회사 옆 건물 샛길로 들어가더니 한참을 담배만 태우고 서 있더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우연히 지켜보고 있던 친구는 왜 집에 가질 않고 서 계시기만 할까 생각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마침 제 친구도 누군가를 기다리던 중이라 남편을 지켜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대부분의 사람이 퇴근을 다 하고 회사 앞이 한적해졌을 무렵 회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웬 차가 한 대 서더라는 겁니다. 운전석 창문이 내려져 있었기에 친구는 운전석에 앉은 사람이 젊은 여성이라는 것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저 남은 담배를 태우고는 반갑게 웃으며 그 여자분의 차에 아무렇지 않게 올라탔다는 겁니다. 직장 동료가 아닐까 생각했지만 친구의 말투는 너무나도 단호했고 여자의 직감으론 그 상황이 단순한 동료 관계로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친구는 재차 저에게 이상한 것 같다며 저보다 더 걱정해 주었습니다. 야, 나도 처음엔 그냥 직장 동료겠거니 싶었거든? 근데 막 차에 타고 곧바로 출발하는 것도 아니고 차 안에서 둘이 웃으면서 얘기하는 게 솔직히 그냥 동료 느낌은 절대 아니었어. 형부도 차에 타시는 모습이 되게 자연스러웠다고 해야 하나? 마치 익숙한 사이처럼 말이야. 그걸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있어야지. 한참 멈춰서 보다가 내가 괜히 이런 얘기해서 너한테 상처 주는 거 아닐까 싶어서 망설였거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한테 말은 해야겠더라고. 야, 난 네 남편 실제로도 봤었잖아. 늘 조용하고 착한 성격인 거 아는데 이번엔 느낌이 너무 쎄하다니까. 네 남편 정체 좀 알아봐. 뭔가 수상해.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아는 친한 지인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나도 요즘 좀 이상하다 느꼈던 점들이 몇 가지 있긴 했는데 전화도 잘 안 받고 퇴근 시간도 자꾸 늦어지고 지금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어서 본인한테만 일을 다 시킨다면서 야근이 갈수록 늘어나는 거야. 근데 내가 괜한 의심하는 거 아닐까 싶어서 그냥 넘겼거든? 야, 그게 더 무서운 거야. 너는 넘겼는데 그 사람은 이미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을 수도 있잖아. 너한테 내가 너무 미안해서 말하기까지 고민 엄청 많이 했어. 괜히 내가 오해한 거로 너희 사이 틀어지는 건 아닐까 싶어서. 근데 그 장면이 너무 선명하니까 그냥 보기만 해도 느낌이 딱 오잖아. 어떤 여자였는데? 대충이라도 말해봐. 나보다 좀 많이 어려 보였고 스타일이 되게 신경 쓴 티가 났어. 요즘 MZ 스타일의 옷이었달까? 딱 봐도 그냥 젊은 사람. 옷도 좀 비싼 것 같았고 근데 둘이 눈 마주치고 웃는 게 예사 눈빛이 아니었다니까? 내가 볼 땐 그 둘은 익숙한 관계가 맞아. 형부랑 요즘 사이에 문제 있어? 말 안 한 거 있으면 지금이라도 말해봐. 문제까지는 아니야. 그냥 평소보다 좀 멀어지는 느낌은 들긴 했었지. 그래도 잦은 야근에 얼굴도 잘 못 보고 같이 저녁 먹으려면 주말은 기다려야 먹을 수 있더라고. 근데 그걸 문제라고 생각 안 했던 건 내가 너무 바보여서 그랬던 걸까? 무슨 또 바보 소리가 나와. 너는 그냥 형부를 믿은 거잖아. 근데 그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 잘못이지. 생활비도 네가 거의 다 부담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네 남편은 다른 여자랑 웃고 떠들고 있다? 이건 그냥 의심만 들고 갸우뚱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네가 직접 확인해봐. 그래, 알겠어. 이쯤 되면 나도 더는 그냥 넘기면 안 될 것 같긴 하네. 정말로 내가 모르는 무슨 일이 있는지 내가 직접 확인해 볼게. 연락해줘서 고마워. 친구와의 통화를 끝내고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마음 한켠이 불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최근 들어 남편은 더 늦게 퇴근했고 핸드폰을 손에서 떼는 일이 없었으며 예전보다 더 자주 회식을 하고 있다고 말해왔거든요. 하지만 그걸 의심조차 하지 않았던 건 어쩌면 제가 보고 싶은 모습만 보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의 퇴근 시간을 유심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말투 하나, 옷차림 하나까지도 예전과 달라졌다는 걸 그제야 느끼게 됐죠. 그리고 저는 결국 스스로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일에 감정이 휘둘리는 것도 애써 믿으려는 마음에 스스로를 속이는 것도 저만 힘들게 하는 일이겠더라고요. 의심이 생겼다면 직접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조용히 회사 근처로 향했습니다. 남편의 퇴근길을 따라가기 위해서였죠. 멀리서 지켜보던 중 남편은 원래 퇴근 시간보다 1시간가량 후에 건물 밖으로 나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언제나처럼 말쑥한 셔츠에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간 걸음걸이였고 예전엔 그 모습이 듬직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회사 근처 지하철역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한 골목으로 걸음을 옮기더니 조금 떨어진 곳에 세워진 검은색 수입차 쪽으로 다가가더라고요. 그리고 익숙한 듯 운전석에서 내린 여자와 진한 포옹을 하는 겁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둘은 따로 말이 없어도 충분히 친밀해 보였고 대화를 나누는 짧은 찰나 남편은 자연스럽게 손깍지도 끼며 마치 연인처럼 다정해 보였습니다. 남편이 운전석으로 향했고 그 여자는 조수석에 앉는 걸 보았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져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멍하게 바라만 보다 뒤늦게야 정신을 차리고 놀란 가슴을 부여잡으며 남편이 몰고 가는 처음 보는 차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과도 제법 거리도 멀었고
남편의 직장에서 40분은 운전해서야 겨우 도착한 곳은 전혀 남편이 평소 다니지 않던 동네이고 저 또한 와본 적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차에서 내려 주차되어 있는 건물 1층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와인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에게 오늘도 어김없이 야근을 하게 돼 늦게 들어갈 것 같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던 남편은 회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제가 아닌 다른 여자의 손을 잡고 있었던 겁니다. 조명이 은은하게 내려앉은 외관에 검정색 외벽 위로 와인이라는 단어가 또렷하게 눈에 들어왔죠. 그리고 두 사람은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치 익숙한 일상처럼요. 저는 차 안에 앉은 채 숨을 고르며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두 사람의 뒷모습을, 그 여자와 팔짱을 낀 채 문을 밀고 들어가는 남편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수도 있다는 느낌을 그날 처음 느꼈던 것 같습니다. 터질 듯 두근거리는 가슴을 부여잡으며 저는 그 화면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정말 돌아갈 수 없겠구나. 그날 밤 저는 확신했습니다. 2년이라는 짧으면 짧고 길면 길었던 저희의 결혼 생활은 이렇게 끝났다는 걸요. 가게로 들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 사라지고 저는 한참 동안 차 안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쿵쾅쿵쾅 날뛰고 있었고 손끝은 사시나무 떨리듯 떨려서 진정이 잘 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멍한 표정으로 가만히 있다가 결국 우울분을 토해냈습니다. 지금 당장 안으로 들어가 얼굴을 확인하고 무슨 관계냐고 따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그러기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차마 제 눈으로 모든 걸 확인할 용기가 없었고 그 감정이 단순한 오해인지 아닌지도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대로 덤볐다가는 제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핸드폰을 꺼내 와인바의 간판, 위치, 주변 상호를 천천히 메모해 두었습니다. 사진도 다시 확인했고 시간도 기록해 두었죠. 혹시라도 이게 끝이 아니라면, 그리고 정말 모든 게 밝혀지게 된다면 오늘이 그 시작이 되어줄 기록들이니까요. 그리고 조용히 시동을 걸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직은 섣불리 행동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눈앞에서 무너져가는 감정을 꼭 붙잡고 앞으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이 결혼과 믿음, 그리고 남편의 진짜 얼굴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를 하루 정도는 조금 더 생각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처음 와본 도로, 처음 보는 가로등에 집에 들어와서는 평소와 다를 것 없는 같은 집인데도 모든 것이 조금씩 달라 보였죠. 어쩌면 지금껏 제가 보려 하지 않았던 것들이 드디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늘 야근이니 회식이니 하며 늦게 귀가하던 그였기에 이런 날은 드물었었죠. 거실로 들어선 남편의 표정은 밝았고 피곤하다면 늘어지던 모습도 잘 보이지 않고 이상하게 그 모습이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저 반가워야 할 얼굴에서 이제는 알 수 없는 감정들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죠. 저는 속으로 호흡을 고르며 오늘이 기회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남편이 집에 있는 이 시간을 이대로 흘려보낼 수는 없다 싶었죠.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혼자 움직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별다른 의심을 사지 않도록 평소와 다름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간단히 해결하라 하고 세탁물 정리와 집안일을 부탁하며 지인을 만나러 간다는 짧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숨겼던 긴장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더라고요. 손끝은 여전히 덜덜 떨리는 듯 했고
다리도 곧장 힘이 풀려 주저앉고 싶은 기분이 들었지만 어떻게든 정신 차리고 걸어 나갔습니다. 이미 제 마음은 와인바를 향해 있었고 어젯밤 그 장면이 또렷하게 떠오르고 있었으니까요. 차에 올라타 어제 메모해둔 주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길은 분명했죠. 지도에 표시된 목적지는 생각보다 멀었지만 거리는 그리 막히지 않았습니다. 도착한 곳은 어제와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와인바 앞에는 고급 차량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는데 어제 본 그 차량인 듯 싶었습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었지만 돌아가지 않겠다는 다짐 하나만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가게 앞에 도착한 뒤에도 한참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갈까 말까를 망설이는 사이 안쪽에서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음악소리가 흘러나왔었죠. 이 안에 누가 있을지 어떤 장면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뒤돌아선다면 이 불안은 평생 저를 따라다닐 것 같다는 생각에 어렵게 정말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가게 안은 제법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았었고 저는 되도록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히 안쪽으로 자리를 찾는 순간 바 안에서 병을 정리하던 한 여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과 팔짱을 끼며 다정하게 웃음 짓던 그 여자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차에서 내린 바로 그 여자. 긴 머리를 말아 올리고는 바텐더처럼 칵테일을 제조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와인을 따르고 앞에 앉은 고객과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이 낯설었고 그 여유로움이 불쾌할 만큼 능숙해 보였습니다. 한 남자 손님이 그 여자에게 다가가 장난스레 말을 걸었고 그 여자는 익숙한 듯 애교 섞인 목소리로 같이 호응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와인병을 내려놓는 그녀의 오른손 손가락에 끼어진 반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반지는 최근 남편이 본인도 외적으로 꾸며보고 싶다며 남자도 패션 아이템으로 검지나 중지에 끼는 반지가 있다며 결혼 반지와는 별개로 오른손에 착용하고 싶다길래 같이 백화점에 가서 남편 것만 구매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디자인과 같은 반지를 착용하고 있는 여자의 손을 보는 순간 심장이 또 한 번 덜컥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패션 아이템으로만 느껴졌던 반지 하나에 모든 조각이 이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여자는 단순한 직원이 아니었고 이곳은 남편과 그녀의 공간이었으며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이곳에서 함께였다는 것을요. 그리고 남자 손님을 응대한 뒤 그 여자는 전화 통화가 걸려왔다며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며 눈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통화를 건 사람이 남편일 거라는 생각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통화 내용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왜 안 와요? 아까는 웃고처럼 말하더니 갑자기 왜 또 말이 바뀌어요? 하기야, 자주 오면 너무 티나긴 하죠. 아니면 집안일 다 하고 와줄 수는 없나? 와이프 지금 집에 없다면서요. 근데 너무 안 보이면 나 서운한 거 몰라 그래요? 가게만 떨렁 맡겨놓고 난 여기서 일만 하라 그러고. 손님들? 오늘 좀 이상하게 들이대는 사람들이 많아서 피곤해요. 아니, 사장님이 자리를 비우니까 아무나 귀찮게 구는 거잖아요. 계속 뭐 같이 마시자, 전화번호 달라 이런 소리나 하고 있고. 사장님은 이런 직원 보호도 안 해주고 집에서 빨래나 개고 있어요? 어제 왔던 손님 오늘 또 왔어요. 사장님 있을 때는 찝쩍대지도 않으면서 꼭 없을 때 귀찮게 하더라. 다음엔 사장님이 꼭 옆에 꼭 있어줘요. 괜히 오해 사는 것도 짜증나고 나도 그런 거 하나하나 응대하기 너무 힘들다고요. 사모님이라고 말해도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말해도 찝쩍대는 사람들은 다 찝쩍대더라고요.
오늘은 끝나면 그냥 집으로 갈 거예요. 술 마시러 안 갈 거예요. 피곤해. 내일은 우리 보는 거죠? 내일 회사 앞으로 갈까요? 지금? 지금도 당연히 보고 싶지. 알면서 물어요? 좋겠다. 그 와이프는 사장님 얼굴 매일 볼 수 있어서. 나는 이렇게 일할 때 아니면 보기도 힘든데. 회사에서 출장 가라고 했다고 하고 강원도나 어디 여행이라도 같이 다녀오면 안 돼요? 나도 조금 오래 보고 싶은데. 같이 오래 있을 시간이 없잖아요. 맨날 일, 집, 일, 집인데 데이트도 뭐 가게에서 하는 것 말고 더 있냐고요. 알겠어요. 대신에 올여름은 꼭 해외여행 같이 가게요? 알겠죠? 또 손님 들어온다. 나중에 또 전화할게요. 나도 사랑해요. 저는 그 여자의 대답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고 만 거죠. 그 여자와 남편은 단순한 관계가 아니었고 함께 이 공간을 공유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이곳의 사장이 남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알지 못했던 삶의 한쪽 구석에서 그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부부처럼 굴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모를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던 것 같습니다. 매번 계약직 생활에 벗어나지 못해 생활비도 거진 제 돈으로 해결하던 남편이 사장이라는 이야기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돈으로 이런 가게를 열었고 사장이 됐으며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것인지 퍼즐이 하나도 맞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의 심정은 당장에 소리를 지르거나 당장 뛰쳐나가 묻고 따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정말 꾹꾹, 한참을 꾹꾹 누르고 눌렀습니다.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그것보다는 끝까지 확인해야 할 것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관계인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그리고 무엇까지 공유하고 있었는지를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마주해 보기로 했습니다. 직접 그 여자와 대화를 해보기로 한 거죠. 불쑥 말을 건네면 놀랄지도 모르지만 그 반응조차도 알고 싶었습니다. 그 여자가 저를 모르고 있는 지금이 오히려 기회일 수 있으니까요. 겉으론 손님처럼 속으론 진실을 찾는 사람으로 저는 그렇게 그 여자와 직접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혹시 여기 자리 있나요? 혼자 왔는데 조용한 쪽이면 좋겠어서요. 혼술은 처음이라 여기 참 분위기가 좋네요. 사장님이 인테리어에 신경을 많이 쓰셨나 봐요. 감각이 남다른 걸 보니 요즘 와인바가 많은데 여기는 뭔가 특별한 느낌이에요. 되게 오래된 곳 같기도 하고 익숙한 사람들만 아는 그런 느낌이랄까. 혹시 이 가게는 언제부터 운영하셨어요? 지나가다 몇 번 봤는데 들어오기는 오늘 처음이어서요. 다른 직원분들은 안 계신가 봐요? 아니면 혼자서 다 하시는 거예요? 바텐더도 하시고 응대도 하시고 되게 능숙하세요. 저번에 지나가다 어떤 남성분이랑 같이 들어가시는 걸 본 적이 있는데 남자친구세요? 뒷모습만 봤는데도 너무 두 분이 잘 어울려 보여서요. 네, 여기 앉으시면 되세요. 남자친구 맞아요. 동시에 여기 사장님이기도 하시고요. 인테리어도 그렇고 메뉴 구성도 그렇고 사장님이 다 하셨어요. 오픈한 지는 이제 1년하고 조금 넘었어요. 직원은 초반엔 있었는데 지금은 저 혼자뿐이에요. 저도 들어온 지 이제 4개월 정도 됐고요. 오히려 혼자 하는 게 편해요. 저희는 따로 계약서 같은 건 안 써요. 사대보험 같은 것도 따로 없고. 복잡하잖아요. 그런 거 신경 안 쓰려고 한 명만 구하신다고 하셨었거든요. 사장님과 직원의 만남이라 사실 저희가 뭐랄까 좀 특별한 사이이긴 하죠.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뭐 그 비슷하게 지내기도 하고요. 여기 와서 그런 말 많이 들어요. 사장님 사모님 같아요. 그런가요? 사장님은 바빠서 요즘 시간 쪼개서 와요.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사장님은 완전 두 얼굴의 남자예요.
겉으론 조용하고 점잖은 척하지만 저만 아는 본 모습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말도 별로 없고 되게 소심해 보여요. 근데 저랑 있을 때 전혀 달라요. 유쾌하고 애교도 많고 은근히 장난도 잘 치고요. 술 한 잔 들어가면 애창곡을 몇 곡이나 부르는지 귀에서 피가 날 정도라니까요. 그런 모습은 딱 저한테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특별하게 느껴지죠. 저는 그 사람이 진짜 얼굴을 안다고 해야 하나? 아무튼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모습 되게 의외네요. 겉으론 진짜 조용하고 묻어내 보이는데 남들은 모르는 혼자만 아는 본 모습이 있다니 조금 부러워지네요. 그런 유쾌한 면이 있으시다니 혹시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달라져요? 특별한 장소나 특별한 사람 앞에서만 그런 걸까요? 사장님의 그런 반전 모습이 되게 흥미로워서요. 조금 더 들어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같은 여자로서 그냥 가볍게 수다 떠는 느낌으로요. 오늘은 비밀 얘기 하나쯤 공유해도 괜찮지 않아요? 부럽기까지요? 그런 말 들으니까 괜히 기분이 좋아지네요. 손님인데 되게 편하게 느껴져요. 친한 언니 같고 진짜 오랜만에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 만난 것 같아요. 사실 이 얘기 잘 안 하는데 말 나온 김에 말해버릴까. 사장님이요. 지금은 조금 복잡한 상황이긴 해요. 곧 이혼 예정이시거든요. 와이프랑은 정리 다 끝났고 이제 서류만 내면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솔직히 이제는 괜히 눈치 보고 숨길 필요도 없긴 하죠. 가게도 같이 꾸리고 있고 미래도 같이 그리고 있거든요. 사장님 저랑 있을 때 정말 행복해 보여요. 사랑받는 게 느껴진달까? 와이프랑은 사랑해서 결혼한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저를 만나기 전까진 그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니었던 걸 뒤늦게 알아버렸대요. 근데 이런 이야기 계속 해도 되려나? 지금 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고 하시던가요? 곧 이혼할 거라고 하시니 왠지 마음이 묘하네요. 정말 정리가 잘 되어야 할 텐데요. 그동안 숨기고 지내시느라 많이 힘드셨겠어요. 사람들한테는 숨기고 혼자만 아는 진짜 얼굴 간직한다는 거, 그거 꽤 외로운 일이잖아요. 근데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그 외로움조차 두 분만의 추억으로 보이네요. 이런 밤에 마주한 수다는 때로는 가장 솔직한 진심을 끌어내기도 하죠. 혹시 모르잖아요. 이 이야기가 나중에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진실이 될지도. 오늘 대화 즐거웠어요. 저도 어느 정도 마셨더니 이제 좀 알딸딸하네요. 다음에 또 올게요. 그땐 사장님도 같이 뵈면 좋겠네요. 저는 애써 저의 감정을 숨긴 채 가볍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머릿속은 새하얗지만 겉으론 웃고 있어야 하는 심정이 참 암담했었죠. 그 여자는 제 정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진심을 털어놨다는 가벼운 표정을 짓고 있었죠.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여자가 제 남편의 또 다른 삶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것도 웃으면서 자랑하듯 마치 오래던 연인처럼요. 저는 차로 돌아와 곧바로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가게에 들어선 순간부터 꺼내기 전까지의 대화가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었죠. 그 여자의 목소리, 말투, 거짓, 확신, 그 모든 것들이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곧 이혼 예정이다. 와이프와는 정리 끝났다. 서류만 남았다. 그 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모르는 저의 일들에 대해서요. 그 여자의 말투 속엔 죄책감도 망설임도 없어 보였습니다. 사랑받고 있다고 믿는 사람의 어조였고 그 상대가 제 남편이라는 게 참 하늘이 원망스럽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대리운전을 불렀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남편의 퇴근이 늦다며 힘들어하고 있을 거라 믿었고 저는 그걸 안쓰럽게 여기며
속히 퇴근 후 돌아오는 남편을 생각해 저녁 차려줄 생각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제 남편은 저 안에서 저 여자와 웃고 있었겠죠. 이미 저희 사이가 틀어질 대로 틀어지고 회복할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는 모든 숨겨진 진실을 알았고 증거까지 제 손에 있으니 이제부터는 끝까지 가볼 생각이었습니다. 남편만 믿고 응원해 주었던 마음에서 이제 아무 자비도 망설임도 없이 뿌린 대로 거두게 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의 관계를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한 뒤 저는 더는 뒤로 물러선 곳도 없었고 이 현실을 모르는 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눈앞의 장면만으로는 사실 증거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가 어떤 방식으로 이 관계를 유지해왔고 얼마나 오래 거짓말을 해왔는지, 그리고 도대체 이 와인바는 누구의 돈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세워졌는지를 알아내야만 했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한 건 와인바의 사업자 정보였습니다. 가게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하니 뜻밖에도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번호가 나오는 겁니다. 클릭 한 번이면 볼 수 있는 정보였습니다. 대표자 이름을 보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이름은 남편도 그 여자도 아닌 시어머니 이름이셨죠. 처음엔 단순한 명의상 등록일 거라 생각했지만 뒤이어 문득 떠오른 옛일이 생각났습니다. 저와 남편은 예전에 함께 만들었던 공동명의의 계좌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 해당 계좌에 시어머니 이름으로 큰 금액이 입금된 기록이 있었죠. 액수가 너무 커서 그때는 무슨 돈이냐 물으니 시어머니가 잠깐 돈을 다른 계좌로 옮겨만 놓고 다시 돌려드릴 예정이라며 잠시만 저희 통장을 빌리는 거라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었는데 가게를 오픈한 지가 1년 반 정도 넘었다는 것과 그 큰 금액이 들어온 시기가 얼추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하나의 퍼즐 조각이 맞춰지더라고요. 그때의 일이 떠올라 저는 황급히 거래 내역을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에도 나눠 입금된 큰돈도 여러 번 있었고 입금자도 메모 내용도 너무 명확했습니다. 보증금, 인건비, 리뉴얼. 그건 가게와 관련된 비용이었고 그 자금 출처가 전부 시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은 단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제게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늘 우리 엄마도 빠듯하다. 내가 돈 좀 벌면 보태야지. 그런 말을 입에 달고 살던 사람이었죠. 저는 결혼한 이후로는 공동계좌는 거의 사용하지 않아 잊고 지내서 해지할 생각까지 하고 있었는데 저희의 계좌가 이렇게 이용되고 있을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동안 사업은 꿈도 못 꾸는 계약직이라며 제게 짐처럼 기대고 살던 사람이 알고 보니 저 몰래 가게를 세우고 조용히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제가 장을 보고 전기세를 내고 카드값을 걱정하던 그 시간 동안 저들은 와인을 팔고 웃으며 수익을 쌓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그 가게의 운영 방식이었습니다. 제가 가게를 방문했을 때만 해도 등록된 주류 판매 허가증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벽면에 걸려 있거나 계산대 근처에라도 비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단말기에서는 카드 승인 내역만 나올 뿐 사업자 정보가 기재된 정식 영수증은 따로 출력되지 않았습니다. 현금 영수증 요청도 받지 않았고 발급 관련 고지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치 모든 거래 기록을 최소화하려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직원 역시 4대 보험은커녕 근로계약서조차 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야말로 탈세와 불법 고용이 난무하는 구조였습니다. 모든 사실을 하나하나 정리해가면서 제 속에서 끓어오르는 감정은 분노만이 아니었습니다. 서글픔, 기시감, 그리고 명백한 결심. 그 사람들은 저를 이용했습니다. 아들의 착한 아내 노릇을 해줄 사람,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지갑, 그리고 모를 거라고 믿은 바보 같은 며느리. 하지만 그 착한 며느리는 이제 없다고 보셔야겠죠. 그 며느리도 사람인지라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겠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본때를 보여줄 차례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이날을 위해 회사에는 연차까지 신청했고 제가 준비해둔 몇 가지 자료들을 챙겨갔습니다. 녹음 파일이 저장된 USB, 와인바 사진과 내부 운영 기록, 공동명의 계좌의 입금 내역, 남편의 거짓말이 담긴 문자 캡처, 그리고 불륜녀의 자백이 담긴 메모까지 들어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남편이 안쓰러워서 경제적으로도 많이 도와주었고 그가 부족해 보여도 참아주었고 그의 가정에 보탬이 되기 위해 무척이나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돌아온 것은 가면을 쓴 사장 남편과 그 곁에서 사모님 노릇을 하던 내연녀, 그리고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믿었던 유순한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곧 이제 그들도 알게 되겠죠.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비장한 마음을 먹었는지를요. 사랑이 끝난 자리에 정의만 남는 법이죠. 이혼, 위자료, 재산 분할, 불법 운영에 따른 법적 조치, 그 어떤 것도 빼놓지 않고 받아낼 겁니다. 가능하다면 그 여자도 모두 몰락시켜버리고 싶었죠. 이혼 소송 준비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이미 손에 쥐고 있던 것들이 많았기에 변호사분께서는 이건 협의가 아니라 소송으로 바로 가셔야겠다라며 저희 쪽은 증명할 수 있는 게 많고 그쪽은 숨긴 게 너무 많네요라고 하시며 녹음 파일, 사진, 계좌 내역, 명의 확인서, 영업 관련 위반 사항들까지 제 손안에는 그들이 부정했던 모든 것에 증거로 채택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을 저는 정리해서 사본으로 출력했습니다. 그리고 2개의 봉투에 나눠 담았죠. 하나는 시어머니 댁으로, 다른 하나는 남편이 사장님 행세를 하는 와인바로. 어머님에게는 말로 해도 통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내 아들은 착하다. 그 여자가 분명 꼬리를 쳤을 것이다. 넌 뭘 이런 일로 이렇게 예민하게 구냐.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 뻔했죠. 그래서 이번엔 말 대신 눈으로 증명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사진, 계약서 사본, 입금 내역, 그리고 불륜을 증명할 녹취록의 요약문까지. 이게 당신 아들이 저지른 일입니다 라는 제목이 없이도 충분히 의미가 통할 만한 자료들이었고 와인바에는 사장님 앞으로 등기를 보냈습니다. 받는 이가 누구든 그 자리에서 뜯어보게 될 테죠. 그 여자든 아니면 남편이든 내용을 읽는 순간 그들의 비밀 놀이터는 더 이상 그들만이 아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테죠. 등기를 보낸 다음 날 남편보다 먼저 제게 연락 온 것은 시어머니셨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등기가 일찍 도착했었고 저는 1차전으로 어머님과의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아니 윤희야, 이게 지금 도대체 뭐냐? 무슨 이상한 사진들이 이렇게나 많은지? 이 사진 속에 있는 게 지금 원준이냐? 그리고 또 이 서류들은 또 뭐고? 무슨 내용이야? 누가 누구를 미행한 거고 이걸 왜 나한테 보내는 거냐?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알기나 하고 있는 거냐? 아침 대바람부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사진 보셨잖아요, 어머님. 저한테 비밀로 하고 어머님이 저희 남편한테 차려준 그 와인바, 그 가게 안에서 다른 여자랑 나란히 앉아 손님들에게 사장님, 사모님 소리 들으며 행세하고 있어요. 말 안 해도 사진에서 다 보이시죠? 부부처럼 다정하게 팔짱도 끼고 손깍지도 끼고 있는 모습이요. 이 상황에 당연히 어머님도 몰라셨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말 안 믿어요. 다들 한통속인 거 제가 모를까 봐서요? 뭐? 부부?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그 여자가 누구인지 나는 진짜 몰라. 나는 그냥 하도 너한테 눈치 보면서 위축돼 사는 아들이 안쓰러워서 가게 하나 겨우 차려준 것뿐이야.
너한텐 장사 좀 잘 풀리면 이야기하겠다고 해서 나도 믿고 기다린 거라고. 그게 아직도 말을 안 한 거야? 이놈도 제정신이 아니네. 그만하시죠, 어머님. 이건 단순히 가게 하나 차려준 문제가 아니에요. 남편은 저 몰래 사업을 운영했고 가게 수익도 숨겼어요. 이건 분명한 수익 은닉 아니에요? 더군다나 어머님 명의로 자금을 세탁하거나 세금 없이 입금한 내역도 있던데 공동명의 계좌, 사업자 등록도 다 확인했어요. 이제 이 문제는 아드님뿐만 아니라 어머님도 자유로우실 수 없어요. 아니, 윤희야, 그게 네가 생각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나는 원준이 여자 일은 진짜 모르는 일이야. 여자가 있다는 것도 그렇게 속이고 다닌 것도 나도 방금 이 사진을 보고 알았다고. 미안하다. 내가 미안해. 근데 그 서류들은 어디다 제출할 건 아니지? 그냥 우리 선에서 마무리하자. 응? 나도 원준이한테 이야기해서 수익금 너한테 다 도로 돌려주라고 하고 그 여자랑 정리하라고 일러두마. 응? 어머님, 이건 가족이라고 봐줄 만한 그런 사안이 아니에요. 지금껏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누군가를 봐줄 생각도 없고요. 어머님이 차려주신 와인바, 어머님 명의로 사업자 등록돼 있더라고요. 운영자는 남편인데 아마 세무조사 대상에 해당되실 거예요. 명의신탁도 처벌 가능한 거 아시죠? 참고하시라고요. 이혼 소송은 이미 준비 다 끝났습니다. 곧 정식 절차 들어갈 거예요. 남편에게도 따로 연락이 갈 거고요. 더는 이 집안과 엮일 일 없을 것 같습니다. 뿌리신 대로 다들 걷어들일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럼 이만 끊겠습니다. 여보, 나야. 엄마한테 방금 전화 왔었는데 지금 집에 도착했는데 당신이 없네? 엄마한테 도대체 뭘 보낸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난 아직 서류도 제대로 못 봤는데 엄마가 말하는 사진은 무슨 사진이고 무슨 거래 내역에...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이혼 얘기부터 꺼내지 말고 우리 대화로 먼저 풀 수 있잖아. 내가 뭘 그렇게까지 잘못했는지 일단 얘기 좀 하자. 사람 일이 다 오해일 수도 있잖아. 사진이라는 것도 거래라는 것도 난 아직 정확히 모른단 말이야. 사진은 나중에 당신 가게 가서 직접 보면 돼. 당신이 운영하는 그 와인바에서 그 여자 손잡고 한번 잘 훑어봐봐. 두 사람 팔짱 끼고 있는 모습이 아주 잘 나와 있으니까. 손님들한테 사장님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부부 행세하고 좋은 시간 보냈던데 내가 모를 줄 알았지? 나는 모른 게 아니라 모른 척 해왔던 거야. 뭐? 와인바? 당신이 거기를 어떻게 알아? 그리고 무슨 부부 행세야. 그냥 직원이랑 가깝게 지내다 보니 그렇게들 오해하는 거지. 당신이 뭔가 단단히 오해한 것 같은데 내가 다 설명할게. 와인바부터 내가 처음부터 다 설명해 줄 테니까 일단 내 얘기 먼저부터 들어봐. 어? 이미 사진과 자료들이 모든 걸 증명하고 있는데 굳이 당신 이야기를 들어야 할까? 나한테 속이고 수익 본 덕분에 당신은 이제 수익 은닉의 불법 운영에 사업소득 누락까지 이거 이제 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당연히 세무조사 들어갈 거고 과징금도 따박따박 나올 거야. 장사도 잘 되는 곳이겠다. 세금까지 붙어서 말이야. 이혼하면 위자료는 1원도 빠짐없이 모조리 받아낼 거야. 그리고 아참, 유부남이라는 걸 알고도 당신이랑 관계를 이어온 그 여자, 그 사람도 그냥은 못 넘어가. 법적으로 책임 다 물을 거야. 위자료? 당연히 받아내지. 당신이 그 여자한테 어떤 말을 했든 나는 증거도 있고 그날 녹음도 다 해뒀기 때문에 이제는 빠져나갈 구멍도 없다 이 말이야. 뭐 녹음? 무슨 녹음을 했다는 거야? 아니 잠깐만. 우리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해? 당신 지금 너무 흥분했어. 내 얘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무슨 이혼의 위자료에 도대체 무슨 말들을 하는 거야? 그게 다 그렇게 해석될 일은 아니잖아. 우리 일단 만나서 이야기하자. 어? 불륜은 무슨 불륜이야. 이혼을 이런 식으로 홍보하는 게 어딨냐고. 사람 이야기도 좀 끝까지 들어봐. 사진과 다른 증거 자료들이 다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뭘 더 들으라는 거야? 여기까지 끌고 온 건 당신이야. 나는 그에 따른 정당한 책임을 묻고 있는 거라고.
어디 법 앞에서도 그렇게 큰 소리로 이야기할 수 있는지 보자고. 나한테 지금처럼 당당하게 이야기하듯이 법정에도 똑같이 해봐. 과연 씨알이나 먹힐지. 그리고 참 당신 양심도 없나 보다. 그렇게 팔짱 끼고 좋아 죽던 사람도 이렇게 들통나니 바로 거짓말이나 하고 있고. 그런 당신을 사랑이라 생각하는 그 여자도 참 불쌍하다, 불쌍해. 우리는 앞으로 법정에서 만나는 거로 하자. 그동안은 연락하지도 마. 남편을 집에서 내쫓은 후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저는 법정에서 모든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법정이라는 공간은 생각보다 조용했고 처음 오는 곳이라 그런지 공간 자체만으로 느껴지는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법정은 지난 몇 달 동안 겪은 배신과 싸움, 증거 수집과 수면 부족 속에서의 마지막 종착역처럼 느껴졌습니다. 법정 대기실에 앉아 있는 동안 제 왼편에는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 가장이라는 이름으로 제 옆자리를 차지했던 사람이죠. 하지만 지금의 남편은 바짝 마른 얼굴로 고개를 숙인 채 서류 속 피고라는 이름 아래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시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처음 소장을 받았을 때의 분노도 전화로 제게 쏘아붙이던 억울함도 이제는 모두 사라지고 이제야 현실이라도 깨달으신 듯 초조한 분이셨습니다. 가게를 차려주며 입금했던 금액들, 명의 대여 사실, 심지어 탈세 방조에 해당할 수 있는 정황까지 그 모든 것이 법리위에서 정리되어 차례대로 나열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남편의 불륜녀였던 그 여자는 저를 빤히 쳐다보며 오히려 당당한 표정을 지으려 애쓰는 듯 보였습니다. 어쩌면 젊은 패기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지금의 여유가 판결 앞에서도 계속 유지가 될는지는 두고 볼 일이었습니다. 유부남인 걸 알면서도 연인 관계를 유지한 사실에 대해서는 빠져나갈 길이 없을 겁니다. 이미 제출된 증거는 명확했고 거짓은 논리와 기록 앞에서 설 자리가 없었거든요. 나이도 어린 친구가 법의 심판을 빨리 받게 된 것이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결국 모든 책임을 지게 되었고 그동안 감춰왔던 거짓과 숨겨진 수익들은 끝내 책임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뒤에서 조용히 조력해온 대가를 피할 수 없으셨고 여유로운 표정을 짓던 그 여자도 혼인의 파탄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판결문을 받아든 그 순간 비로소 모든 것이 끝났다는 실감이 조금씩 밀려들었습니다. 법정에서 나오는 길 세 사람 중 아무도 저에게 말을 건 사람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고 시어머니는 아들을 원망스럽게 바라보기 바쁘셨고 그 여자도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조용히 남편 뒤를 따랐습니다. 저는 잘 지내라, 다시는 보지 말자 이런 마지막 인사도 없이 그냥 제 갈 길을 갔습니다. 그들이 저를 속이던 날의 기억은 여기서 끝이 났고 그들의 결과는 이제 그들 몫이니 이제 저는 제 삶을 다시 쓰는 일만 남았으니까요. 그러니 미련 없이 떠나줘야죠. 그 이후로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어쩌면 무너질 것들이 다 무너진 뒤에야 비로소 진짜 자기 자리를 찾아갔다라는 말이 맞을 수도 있겠네요. 남편은 사업과 결혼 생활 둘 다 잃었습니다. 아내 몰래 벌어들였던 수익은 전부 은닉으로 드러났고 사랑이라 믿었던 관계는 법 앞에선 단지 불법과 배신으로만 남게 되었으니까요. 그가 꾸몄던 와인바는 세무조사에 이어 명의 문제까지 얽히며 결국 자진 폐업이라는 이름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그대로일 수는 없을 겁니다. 가게를 차려준 것부터 모든 과정을 함께 하면서도 아들의 거짓과 불륜에 시어머니도 아들에게 제대로 뒤통수 맞은 격이니까요. 결국 아들이 벌인 일의 끝은 그 일을 묵인하고 도운 어머니에게도 자연스럽게 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자신을 사모님이라 부르던 단골들과 함께 미래를 꿈꾸던 제 남편에게서도 이제 버림받은 존재가 된 듯 싶었습니다.
직장은 체면 문제로 사표를 종용당했고 민사소송과 형사고발과 함께 이름이 올라 끝나는 위자료와 벌금, 소송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저에겐 이제 복수심도 분노도 심지어 연민조차 모든 감정은 법정 안에서 이미 끝났고 남은 것은 오로지 이 사람들과의 연을 끊고 남은 정을 모조리 정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닥친 일들에 있어 안타까워할 여유도 없고 그들의 선택은 결국 그들에게 돌아간 것이었죠. 저는 단지 그 책임을 요구했을 뿐이니 순리대로 흘러간 것입니다. 순리대로. 이제야 정말 끝났습니다. 이 정도면 사이다 복수 충분히 해냈다고 말해도 괜찮을까요? 한때는 사랑이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그 가족에게, 그리고 그 거짓된 관계들에 철저히 무너졌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이 모든 시간을 지나 새로운 저로 거듭났습니다.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걸 알게 되는 과정도 그걸 감당하며 끝까지 정리해가는 과정도 어느 것 하나 결코 쉽게 감당할 만한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무너져 있지 않았던 제 스스로에게 잘 이겨냈다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들께서도 저와 같은 마음이시라면 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